희망과 자기 발견, 또 다른 기회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매혹적인 소설. 안녕하세요.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앤 타일러의 장편소설 클럽 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은이 앤 타일러. 앤 타일러는 1941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태어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자랐다. 19살에 듀크 대학교를 졸업했고 곧바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20권 이상의 소설을 집필했으며 20번째 소설인 푸른 실타래는 2015년에 맨부커상 최종 후보자 명단에 올랐다. 그녀의 11번째 소설 종이시계는 1988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앤 타일러는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현재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살고 있다. 옹기니 장선아. 성심여자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 현재 캐나다에 살면서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 코리아에서 출판 기획자 및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이웃집 커플, 킬링 케이트, 베로니카 마스, 노인과 바다, 더 아트 오브 해리포터, 뮤트의 마법가방, 할머니는 도둑, 디즈니 라이온킹 무비 스토리북 등 다수가 있다. 1967 윌라 드레이크와 소냐 베일리는 집집마다 초콜릿바를 팔러 나섰다. 하버트 말론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의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였다. 일정 개수 이상 초콜릿바를 팔아서 충분한 후원금을 모으면 해리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역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윌라는 한 번도 해리스버그에 가본 적이 없지만 해리스버그라는 이름에 느껴지는 거칠고 강한 느낌이 좋았다. 소냐는 전에 가봤지만 워낙 어렸을 때 일이라 해리스버그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둘은 이번 기회에 꼭 해리스버그에 가지 못하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케스트라에서 윌라는 클라리넷을, 소냐는 플룻을 연주했다. 펜실베니아주의 라크시티에 사는 11살 동갑내기인 둘은 겨우 2블록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아서 늘 붙어 다녔다. 라크시티는 이름과 달리 도시축에도 못 끼는 작은 동네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상점들이 늘어선 한쪽 길에만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윌라의 눈에는 그 보도가 아주 널찍하게 보였고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꼭 보도가 깔린 동네에서만 살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이렇게 보도가 부족한 탓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위험해서 외출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둘은 이른 오후에 길을 나섰다. 윌라는 끙끙거리며 초콜릿바가 담긴 상자를 들었고 소냐는 돈을 담을 마닐라 봉투를 들었다. 소냐는 초콜릿바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소냐의 집에서 숙제를 마치고 곧장 출발했다. 소냐의 엄마는 집을 나서는 둘을 붙잡고 희부연 2월의 태양이 허드케인 산등성이 정상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들 뒤로 넘어가려 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소냐의 엄마는 윌라의 엄마에 비하면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처음 계획은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하버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는 거였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 하퍼로드에 사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그 동네를 돌면 초콜릿바를 많이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오늘은 판매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이고 다른 친구들은 주말이나 되어야 팔기 시작할 게 뻔했다. 초콜릿바를 제일 많이 판매한 3명에게는 음악 담당인 버드 선생님과 해리스버그 중심가에 있는 식당에서 3코스로 나오는 정식 저녁 만찬을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퍼로드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집들로 하나같이 단층집이라고 하는 1층짜리 벽돌집이었다. 주민들도 대부분 몇 년 전 옆 동네 가래빌에 문을 연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라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았다.
윌라와 소냐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덕분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첫 번째 집을 방문하기 전에 잠시 덤불 뒤에 서서 준비를 했다. 둘 다 소냐의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었고 소냐는 매끄러운 리본끈처럼 길고 검은 생머리를 정성 들여 빗었다. 윌라의 부풀어 오른 금발 곱슬머리를 빗으려면 브러쉬가 필요했지만 소냐 집에는 브러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서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었다. 둘은 비슷한 모양의 모직 재킷과 체크무늬 안감이 보이게 끝단을 접어 올린 청바지를 입었고 재킷에 달린 모자 테두리에도 비슷한 털 장식이 둘러져 있었다. 소냐는 운동화로 갈아 신었지만 윌라는 학교에 갈 때 신는 끈으로 묶은 갈색 옥스파드화를 그대로 신고 있었다. 집에 가면 따라가겠다고 졸라대는 여동생과 승강이를 벌이게 될 게 뻔해서 아예 집에 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어주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서 있어야 해. 달랑 초콜릿바 한 개만 내밀지 말고. 그리고 초콜릿바 몇 개 사시겠어요? 라고 물어봐. 한 개라고 말하지 말고. 나더러 물어보라고? 네가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을 하면 좀 바보같이 보일 것 같아. 그럼 나는 바보같이 보여도 괜찮고? 그래도 넌 어른들하고 얘기를 잘하잖아. 그럼 넌 뭘 할 건데? 난 돈 챙겨야지. 좋아. 하지만 다음 집에 가면 네가 물어봐야 해. 알았어. 소녀가 말했다. 그렇겠지. 당연히 두 번째 집은 첫 번째보다 쉬울 테니까. 하지만 윌라는 말없이 초콜릿바가 들어있는 상자를 힘줘 안았다. 소냐가 앞장서서 판돌이 깔린 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집 앞에는 꽤 키가 큰 금속 조형물이 놓여 있었는데 둥글게 휘어진 단순한 곡선형 모양이 어딘가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 초인종에 달린 전등은 대낮인데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소냐가 초인종을 꾹 눌렀다. 두 개의 음표가 화음을 이루는 초인종 소리가 부잣집일 것 같은 집안에 물려 퍼졌다. 하지만 소리가 멈춘 후에도 한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서 둘은 차라리 집안에 아무도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잠시 후 문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미소 띤 얼굴의 여자가 나왔다. 짧은 갈색 머리에 밝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는 윌라나 소냐의 엄마보다 훨씬 더 젊고 세련되어 보였다. 안녕, 꼬마 아가씨들. 여자가 말했다. 여자 뒤로 작은 꼬마 아이가 바퀴 달린 장난감을 질질 끌며 아장아장 걸어오며 물었다. 누구야, 엄마? 누구야? 윌라가 소냐를 쳐다봤다. 소냐도 윌라를 마주 보았다. 소냐는 윌라가 잘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기대감으로 들뜬 얼굴이었다. 윌라가 먼저 말을 꺼내면 곧바로 할 말을 준비할 듯 반쯤 열린 입술도 우스꽝스럽게 보였다. 윌라는 가슴 속에서 몽골몽골 일어나기 시작한 웃음 거품이 목을 타고 올라와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새어나온 킥킥 소리를 시작으로 부풀대로 부풀어 오른 웃음 거품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폭포처럼 쏟아졌다. 옆에 서 있던 소냐도 영문을 몰라 더듬거리다가 따라웃기 시작했다. 여자는 문 앞에 서서 여전히 궁금한 미소를 띠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혹시 윌라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도무지 웃음이 멈추지 않아서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다. 혹시 우리한테 뭐 팔러 왔니? 여자가 자상한 목소리를 물었다. 윌라는 여자도 분명히 자기들처럼 어렸을 때 이렇게 정신없이 웃어본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발작적이고 걷잡을 수 없고 강렬하고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은 아니었겠지만 격렬한 웃음 폭탄이 마치 출렁이는 액체처럼 윌라의 온몸을 채워 눈물이 다 났고 자칫 소변이 나올까봐 허리를 꺾고 다리에 힘을 주며 버텨야 했다. 윌라는 당황스러웠다. 소냐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윌라와 같은 감정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했다. 너무 웃어서 뺨이 얼얼했고 백가죽은 부드러운 비단처럼 흐물흐물했다.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온몸이 녹아버릴 것만 같았다. 결국 소냐가 먼저 백기를 들었다. 소냐는 여자 쪽을 향해 지친 듯 팔을 흔들고 돌아서서 판돌이 깔린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윌라도 돌아서서 소냐를 따랐고 잠시 후 등 뒤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윌라는 뼛속까지 피곤함이 몰려오는 것 같았고 마음은 허전하고 살짝 슬프기까지 했다. 소냐도 윌라와 비슷한 느낌이었는지 하얀 동전처럼 창백한 해가 아직 버트케인 산등성이 위에 떠있는데도 윌라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주말까지 기다렸다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숙제가 산더미 같아서 어렵겠어. 윌라도 반대하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는 아빠의 얼굴이 어쩐지 슬퍼 보였다. 작은 무태 안경 너머 푸른 눈동자는 더 창백해 보이고 평소처럼 반짝거리지도 않았다. 아빠는 한쪽 손바닥으로 만질만질한 대머리를 천천히 쓸어 넘겼다. 아빠가 뭔가에 낙담했을 때 버릇처럼 나오는 느리고 불확실한 손짓이었다. 윌라는 반사적으로 좀 전에 발작적인 웃음을 터뜨린 사실을 아빠가 알아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는데 설령 아빠가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웃었다고 나무랄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계실까? 어서 오너라. 아빠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빠가 윌라를 문간에 남겨둔 채 먼저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출근할 때 입었던 회색 바지와 하얀 셔츠 차림 그대로였지만 집안에서 신는 코듀로이 슬리퍼를 신고 계신 걸 보니 퇴근하고 온 지 좀 된 것 같았다. 여동생은 신문에 만화면을 펼쳐놓고 카페 뒤에 앉아 있었다. 올해 6살이 된 동생은 귀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못난이로 변해버렸다. 쉴 새 없이 물어뜯어 울퉁불퉁한 손톱에 앞니가 빠져 입속은 횡한데다 가늘게 따 늘어뜨린 갈색 머리도 보기 흉했다. 몇 개나 팔았어? 몽땅 다 팔았어? 초콜릿바가 담긴 통을 소냐 집에 두고 와서 책가방만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다. 윌라는 대답하지 않고 책가방을 소파에 던져놓고 재킷을 벗었다. 그동안 윌라의 시선은 거실을 지나 곧장 부엌으로 향하는 아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윌라는 아빠 뒤를 따라갔다. 부엌에 들어간 아빠는 스토브 옆 나무판에 걸려있는 냄비를 빼내더니 억지로 쾌활한 목소리를 내며 오늘 저녁은 그릴 치즈 샌드위치야 라고 말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엄마는 우리랑 같이 식사 못 하실 거야. 윌라는 아빠가 무슨 말이든 더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스토브를 켜고 냄비를 올린 후 버터를 잘라 넣었고 지글거리는 소리가 나자 불을 조절하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곡조는 아니었다. 윌라는 거실로 돌아왔다. 일레이는 만화를 다 읽었는지 신문지를 적고 있었다. 역시 불길한 징조였다. 생전 안 그러던 동생이 신경 써서 정리정돈을 하며 착한 아이처럼 굴다니. 엄마는 2층에 계셔? 윌라가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물었다. 일레이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었다. 외출하셨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일레인이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화나셨어? 뭐 때문에? 일레인이 또 한 번 으쓱했다. 하기는 언제 뭐 정말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나? 엄마는 학교 친구들 엄마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활발하고 똑똑했지만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 주로 아빠 때문에 그런 일이 잦았다. 윌라나 일레인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화살은 아빠를 향했다. 이만큼 함께 살았으면 엄마 성격을 알고 아빠도 뭔가 달라져야 할 텐데라고 윌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 윌라의 눈에 비친 아빠는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사람이었고 윌라는 이 세상 누구보다 아빠를 사랑했다. 아빠는 재미있고 상냥하고 소냐의 아빠처럼 퉁명스럽지도 않았으며 메릴렌의 아빠처럼 식탁에서 트림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잘 알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안다고. 겉으로는 알았어 여보, 아니야 여보 사근사근 말하지만 버터도 당신 입에 들어가면 안 녹을 거야. 아빠 입에서는 버터도 안 녹는다니. 윌라는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아빠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었다. 윌라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고 일레인이 반듯하게 접은 신문을 잡지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참을 만큼 참았댔어. 잠시 후에 일레인이 윌라에게 말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걸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모기소리처럼 작게 말했다. 아빠한테 그렇게 잘났으면 집안일을 다 도맡아 하라고 엄마가 말했어. 그리고 아빠한테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한다면서 성인군자 멜빈이라고 불렀어. 성인군자 멜빈? 윌라가 이 말을 찌푸렸다. 그건 좋은 말처럼 들렸다. 아빠는 뭐라고 했어? 윌라가 물었다. 아빠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그렇게 느낀다니 미안하다고 말했어. 일레인이 소파로 다가와서 윌라 옆에 살짝 걸터 앉았다. 거실은 얼마 전에 새로 단장했다. 엄마는 가래빌에 있는 도서관에서 실내 장식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빌렸고 리틀 시어터에서 연극을 하며 사귄 친구가 갖가지 천조각을 들고 와서 소파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소파와 한 세트였던 두 개의 암체어 뒤쪽에도 걸쳐놓았다. 엄마는 세트로 맞춘 가구는 구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암체어 하나는 푸른빛이 도는 트위트 천으로 또 다른 하나는 푸른색과 초록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무늬 천으로 덮여 있다. 바닥을 완전히 덮고 있던 카펫도 다 뜯어내고 가장자리에 장식용 술이 달린 흰 깔개를 달아서 깔개 주위로 어두운 나무바닥이 드러났다. 윌라는 나무바닥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였던 예전 카펫이 더 좋았다. 지어진 지 오래된 흰색 미늘벽 판잣집이라서 바람이 불면 덜거덕 소리가 나는데 바닥을 다 덮은 카펫이 좀 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다. 또 전에는 벽난로 위에 희미한 색깔의 바다 위로 돛을 활짝 펴고 항해하는 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윌라는 그 그림이 더 좋았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었다. 소냐는 윌라의 엄마가 자기 집에도 와서 좁아터진 거실을 다시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했다. 아빠가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부엌 문간에 나타나서 윌라와 일레인을 향해 물었다. 완두콩이 좋아? 껍질콩이 좋아? 일레인이 말했다. 우리 빙스 드라이브인에 가서 저녁 먹으면 안 돼요, 아빠? 뭐? 아빠가 상처받은 척하며 되물었다. 집에서 아빠가 직접 만든 소문난 그릴 치즈 샌드위치보다 드라이브인에서 사 먹는 음식이 더 좋다고? 아빠가 만들 줄 아는 음식이라곤 그릴 치즈 샌드위치뿐이었다. 그것도 센 불에서 구워 코를 찌르는 짠내가 났다. 이제 윌라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엄마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다. 지독한 두통이나 연극 연습이 있어서 혹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셔서. 일레인이 말했다. 테미 덴트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식구들이랑 빙스 식당에 간대요. 아빠가 눈을 굴리며 말했다. 테미 덴튼이 경마에서 우승을 맞춰서 돈을 땄대? 네? 부자 고모가 죽으면서 유산을 물려줬나? 뒷마당에서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라도 캤나? 아빠가 뒤집개를 들지 않은 빈손으로 간지럼을 태울 것처럼 손가락을 꿈틀거리며 일레인을 향해 다가왔다. 일레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고 웃음을 터뜨리며 윌라의 뒤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윌라이는 옆으로 비켜나며 꼿꼿하게 앉아 양손으로 자기 팔꿈치를 당겨 잡았다. 엄마는 언제 돌아오세요? 윌라가 물었다. 아빠가 몸을 세우며 말했다. 곧 돌아올 거야. 어디 간다고 말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그건 그렇고 우리 저녁 먹으면서 콜라 마실까? 신난다. 일레인이 윌라 뒤에서 불쑥 뛰어나오며 외쳤다. 윌라가 물었다. 차 가지고 나가셨어요? 아빠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그래.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가까이 사는 엄마 친구 미무 프렌트 아줌마 집에 걸어간 게 아니라 차를 몰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럼 빙스 드라이브인은 못 가겠네. 일라인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빙스 드라이브인 얘기 그만하고 입 좀 다물어. 윌라가 일레인을 향해 소리쳤다. 일레인이 놀라서 입을 벌렸다. 아빠가 이런... 그때 부엌에서 연기가 났다. 아빠가 놀라서 오라고 중얼거리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고 냄비와 팬들이 부딪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래된 자동차는 언젠가 엄마가 끌고 나갔다가 이스트 웨스트 파크웨이에서 난간을 들이받는 바람에 수리를 해서 앞바퀴를 덮고 있던 팬더 하나는 색이 달랐다. 차 안에는 종이컵과 끝이 너덜너덜한 잡지들, 사탕 껍질, 커피잔 자국이 선명한 각종 우편물 등 아빠가 던져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엄마는 몇 년째 자기 차를 사고 싶어 했지만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엄마는 너무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딸들에게 물었다.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안 그래? 맞아. 게다가 거실도 근사하게 새로 꾸몄잖아. 라고 윌라는 생각했다. 머릿속으로 그런 말들이 떠오르자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고 어느새 훌쩍 커서 철이 들어버린 느낌이었다. 아빠가 타버린 빵 일부분을 긁어내서 표면이 깔깔하게 일어났지만 그릴치즈 샌드위치는 그럭저럭 맛있었다. 특히 콜라랑 같이 먹어서 더 맛있었다. 냉동 껍질콩 충분히 속까지 익지 않아서 눅눅했고 씹을 때 이에 부딪히며 찍찍 소리가 났다. 윌라는 껍질콩 대부분을 남겼고 먹다 남긴 샌드위치 빵 가장자리 밑에 감췄다. 아빠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날에는 음식 외에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음식을 차리기 전에 먼저 간이 탁자 위에 널린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았고 종이 냅킨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포크 밑에 깔지도 않았다. 또 창틀에 걸린 가리개를 내려 창문을 짓누르는 어둠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윌라는 어쩐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는 대화를 이어갈 기분이 아니었는지 식사 내내 말이 별로 없었고 음식에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식사가 다 끝난 후 아빠는 거실로 향했고 늘 그랬듯이 뉴스를 켰다. 평상시에는 일레인도 아빠를 따라갔지만 오늘은 부엌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다. 탁자 정리는 윌라의 몫이었다. 윌라는 사용한 접시들을 싱크대 옆 카운터에 올려놓고 스토브 위에 냄비를 들고 거실로 가서 아빠에게 물었다. 남은 껍질콩은 어떻게 할까요? 뭐? 남겨둘까요? 뭐 글쎄 나도 모르겠다. 어쩌면 엄마가 이따가 와서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버리려무나. 아빠가 말했다. 윌라가 부엌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일레인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일레인은 그 정도로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다. 부엌에 들어온 윌라는 쓰레기통에 남은 껍질콩을 버리고 냄비도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젖은 행주로 탁자를 닦고 행주를 수도꼭지 위에 얹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불을 끄고 일레인과 거실로 가서 아빠 옆에 앉아 나머지 뉴스를 보았다. 재미는 없었지만 윌라와 일레인은 아빠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아빠는 둘이 어깨에 양팔을 두르고 가끔씩 팔에 힘을 줘 딸들의 어깨를 꾹 누르긴 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스가 끝나고 나자 아빠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다. 파치지 게임 할 사람? 아빠가 기분 좋게 양손을 비비며 말했다. 윌라는 파치지에 다소 흥미를 잃긴 했지만 아빠의 활기찬 목소리에 맞춰 저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일레이는 게임 세트를 가지러 갔다. 세 사람은 거실 탁자에 보드판을 펼쳤다. 둘은 바닥에 앉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늘 몸이 늙고 뻣뻣해서 바닥에 앉기 힘들다고 말했다. 파치지 게임은 덧셈을 할 때 아직도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레인의 산수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입한 거였다. 하지만 일레인은 오늘 저녁에는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주사위를 2번 던져 4와 2가 나오자 일레는 1, 2, 3, 4, 2, 1, 2라고 중얼거리며 보드판 위에 놓인 다른 말들이 흔들릴 정도로 쿵쿵거리며 자기 말을 옮겼다. 6이지. 아빠가 고쳐주었다. 2를 더해보렴. 그러나 일레는 말
말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고 다음 차례에 돌아왔을 때도 5와 3을 따로따로 셌다. 이번에는 아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평소 일레인의 취침 시간은 8시, 윌라는 9시였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아빠가 일레인에게 2층으로 올라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을 때 윌라도 같이 올라가 잘 준비를 했다. 둘이 같이 쓰는 방에는 마주보는 벽면에 똑같이 생긴 싱글 침대가 2개 놓여 있었다. 일레인이 침대로 올라가며 물었다. 책은 누가 읽어줘? 평소에는 주로 엄마가 들어와서 책을 읽었다. 내가 읽어줄게. 윌라가 대답하고는 일레인 옆에 누워서 침실용 탁자에 꽂혀있는 커다란 숲속의 작은 집을 꺼내들었다. 윌라는 늘 그 책에 나오는 아빠가 아빠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표지에 그려진 아빠는 숱이 많고 수염도 덥수룩해서 아빠와 닮은 데라가 눈곱만큼도 없었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아빠도 아빠처럼 조용하고 자상하게 잘 설명해주는 성격이었다. 윌라는 책 속에서 아빠가 말하는 대목이 나올 때마다 목소리를 굵게 내면서 평소에 아빠의 말투를 흉내내어 단어의 끝부분을 잘라먹으며 읽었다. 한 챕터가 끝났을 때 일레인이 한 장 더 말했지만 윌라는 탁소리나게 책을 덮으며 말했다. 안 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내일은 엄마가 돌아오실까? 물론이지. 넌 아직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오늘 밤에 돌아오실 거야. 아마 그러실 거야. 윌라는 일레인의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으로 향했다. 아래층에 있는 아빠를 향해 잘 준비가 다 됐다고 말하려는데 아빠가 통화 중인 것 같았다. 평소보다 큰 목소리야 말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침묵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그거 잘 됐군요. 아빠가 기운찬 목소리로 말했고 잠시 후 조용하다가 7시 15분 좋아요. 오늘 저녁은 일찍 자야겠네요. 라고 말했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로 선생님이거나 벨로우스 교감 선생님인 것 같았다. 두 분 모두 라크시티에 살고 있었고 가끔 일라와 엄마가 차를 써야 하는 날에는 출근길에 아빠를 태워주곤 했다. 그렇다면 엄마가 내일 아침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일까? 지금까지 엄마가 밖에서 밤을 새우고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윌라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자기 침대로 올라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윌라는 똑바로 누워서 눈을 말똥말똥 떴다. 전혀 졸리지 않았다. 엄마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항상 화를 내는 건 아니었다. 기분 좋은 날도 많았다.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는 셋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을 생각해내곤 했다. 그림을 그리거나 집안을 꾸미고 명절에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위한 짧은 연극을 준비하기도 했다. 다음날 아침 아빠가 방문에 서서 윌라와 일레인을 깨울 때 부는 특별한 기상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윌라는 딕시라는 노래의 첫 두음이 생각났다. 사실 윌라는 아까부터 깨어 있었지만 휘파람 소리에 깬 것처럼 과장되게 눈을 크게 뜨며 기지개를 하고 하품을 했다.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소리가 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 밝은 햇빛의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났다. 우리 공주님 잘 잤니? 아빠가 말했다. 조금 더 자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은 스쿨버스가 오기 전에 아빠가 먼저 나가야 해. 네가 동생도 챙겨서 같이 학교에 갈 수 있지? 네. 윌라가 대답하고 몸을 일으켜 앉아서 일렌 쪽을 보았다. 일렌은 윌라 쪽을 향해 옆으로 누워서 막 눈을 뜨고 깜빡거렸다. 식탁 위에 열쇠 올려놨어. 아빠가 말했다. 목에다 걸고 가렴. 알겠지? 혹시 오후에 집에 와서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어요. 아빠는 윌라가 침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고는 1층으로 내려갔다. 얼마 후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어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새 옷을 고르느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윌라는 브러쉬로 머리를 빗었다. 어제 따온 머리 모양 그대로인 일레이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윌라가 말했다. 장난하는 거야? 머리가 다 삐져나와서 얼마나 지저분한데.
윌라는 일레인의 머리를 풀어 빗질을 하고 다시 따주었지만 일레인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몸을 꼼지락거리며 빠져나가려고 했다. 두 번째 고무줄을 단단히 묶고 나자 뿌듯한 기분이 들고 제법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레인이 투덜거렸다. 삐뚤어졌잖아. 어디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너무 헐렁해. 엄마가 매일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뭘. 윌라가 받아쳤다. 윌라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똑같은 것 같았다. 그러나 일레인이 옷장에 붙어있는 거울로 가까이 다가가 머리를 비춰보고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나도 안 똑같아. 일레인이 투덜거렸다. 헐렁하게 다 늘어졌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야. 취. 일레인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로 치리오스 시리얼을 먹고 주스를 따라 마시고 씹어먹는 비타민 약도 챙겨 먹었다. 그러고 나서 윌라가 탁자 위를 정리하고 닦았다. 싱크대 주변 상판 위에는 엊그제 사용한 접시들과 아침에 쓴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있어 보기만 해도 우울했다. 아빠는 커피를 마신 것 같았지만 다른 접시나 그릇은 없는 걸로 보아 아침 식사는 건너뛴 것 같았다. 윌라는 오늘처럼 혼자서 시간에 맞춰 등교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행여 스쿨버스를 놓칠까봐 불안했다. 그래서 동생을 재촉해 재킷과 장갑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와 스쿨버스 정류장을 향해 부지런히 올라갔다. 스쿨버스를 타면 일레는 보통 나탈리 딘과 함께 앉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윌라디를 따라 뒤쪽까지 들어와서 소냐가 윌라의 자리를 맡아놓고 앉아있는 의자의 통로 건너쪽 의자에 앉았다. 일레인 말 맞다나 따놓은 머리가 좀 늘어져 보였다. 그리고 줄로 묶고 남은 꼬리 부분이 너무 길었다. 엄마가 따을 때는 아주 짧게 남았었는데 소냐는 생각해보니 초콜릿바를 친척들에게 팔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 굳이 모르는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면서. 외삼촌이 네 분이고 작은아버지랑 고모도 있어. 고모들은 좀 멀리 사시기는 하는데 괜찮아. 우편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고 초콜릿바는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놀러 오실 때 드리면 되니까. 우리 집에 비하면 너희는 정말 대가족이구나. 윌라가 말했다. 베일리 할머니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윌라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모두 살아계셨지만 거의 왕래가 없었다. 심지어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그분들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서 만날 일이 없다고 했다. 더구나 시골에 사시기 때문에 가축들을 팽개치고 오실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가끔 명절에 집에 오신 적이 있지만 자주도 아니고 오셨다가도 금방 가셨다. 또 엄마는 형제 자매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서 친척들이 집에 놀러 온 적이 없었다. 엄마는 남동생은 남자아이라서 늘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고 여동생은 막내라서 귀엽다고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여동생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도 말했다. 윌라가 그 친척들에게 초콜릿바를 팔아도 되냐고 엄마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아마 코웃음을 칠 게 분명했다. 어쨌거나 엄마 말대로 친척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사줄 것 같지도 않았다. 난 그냥 우리 동네나 한 바퀴 돌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어. 윌라가 소냐에게 말했다. 그래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 하지만 빌리 턴스타일도 너희 동네에 산다는 거 잊지 마라.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너보다 한 발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어. 윌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빌리를 째려보았다. 빌리는 셀로판 포장지로 쌓인 간식거리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그걸 뺏으려는 형제들과 몸싸움을 하며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빌리턴 스타일은 연습 시간에도 딴짓만 하는 애야. 윌라가 말했다. 쟨 아마 신경도 안 쓸 거야. 내기 할래? 아, 그러고 보니 대모님도 있구나. 소녀가 딴소리를 했다. 넌 진짜 행운아야. 윌라가 소녀에게 말했다. 윌라는 커서 어른이 되면 아주 시끌벅적하고 가까운 친척들이 많은 남자와 결혼할 작정이었다. 그는 모든 식구들과 잘 어울리고 윌라와 아빠처럼 성격 좋고 친절할 것이며
친척들도 윌라를 자기 식구처럼 사랑하고 아껴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딸과 아들 반반씩 총 6명이나 8명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여러 명의 사촌들과 어울려 놀면서 커가는 모습도 상상했다. 네 동생이 울어. 소냐가 옆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윌라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일레는 장갑을 낀 한쪽 손등을 코를 훔치고 있었다. 왜 그래? 윌라가 통로 건너편을 향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레인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콧물을 훔친 한쪽 장갑이 길쭉하게 풀칠이라도 한 것처럼 반짝거렸다. 괜찮대. 윌라가 소냐에게 말했다. 그러나 하루 수업이 절반 정도 지나고 윌라의 점심시간이 막 끝났을 때 양호 선생님이 교실로 찾아와 선생님에게 윌라 드레이크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네 동생이 배가 아프다는구나. 양호실로 가면서 양호 선생님이 윌라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보기엔 그리 심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엄마한테는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동생이 너를 불러줄 수 있냐고 부탁한 거야. 그 말을 듣자 자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마 그냥 기분 탓일 거예요. 윌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양호실에 들어가자 침대에 앉아있던 일레인이 윌라를 보고 반색했고 양호 선생님이 윌라를 위해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일레인은 도로 침대에 누워 한쪽 팔을 올려 눈을 가려서 윌라를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맞은편 책상에 앉아 뭔가를 작성하는 양호 선생님을 지켜보다가 벽에 붙은 알록달록한 포스터로 시선을 옮겼다. 손짓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6학년 담당인 포터 선생님이었다. 양호 선생님은 문을 반쯤 열어놓은 채 문간에 서서 포터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고 열린 문 사이로 7학년 학생들이 우르르 복도로 몰려나와 점심을 먹으러 가는 모습이 보였다. 7학년 남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을 팔꿈치로 밀쳐서 그 학생이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리자 포터 선생님이 그쪽을 향해 외쳤다. 내가 다 봤어. 디키본드. 마치 조개껍질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덩달아 어떤 여학생의 말도 목소리를 울렸다. 저 학생들은 모두 완벽하게 행복한 집에서 살고 있을까?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감추고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을까? 누구도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모두들 머릿속에 오로지 점심 메뉴와 친구들과 립스틱 생각뿐인 것 같았다. 양호 선생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며 문을 닫았을 때 소리도 희미해졌다. 어디선가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연습이 시작되는 모양이었다. 오늘 집에 가면 엄마가 와 계실까? 일레인이 물었다. 윌라가 일레인을 보았다. 일레인의 눈을 가리고 있던 팔을 내리고 걱정스럽게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당연히 와 계실 거야. 윌라가 대답했다. 엄마가 분명 집에 돌아와 계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윌라는 스쿨버스에서 소냐에게 같이 소냐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은 동생을 돌봐야 해. 윌라가 말했다. 윌라는 동생이 듣지 못하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일레는 이번에도 윌라가 앉은 자리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봐서는 집안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창문이 컴컴하긴 했지만 아직 낮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다. 윌라는 재킷 안쪽을 더듬어 열쇠를 꺼냈다. 먼저 초인종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동생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서니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렸다. 거실에 있는 라디에이터 위에 걸린 커튼 끝자락만 조금씩 흔들거릴 뿐이었다. 엄마 안 오셨잖아. 일레인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윌라는 책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엄마한테 시간을 좀 주자. 윌라가 말했다. 하지만 벌써 줬잖아. 어젯밤 꼬박 시간을 줬잖아. 언젠가 아빠는 생각할 시간이라고 말했었다. 엄마는 아빠에게 그런 소리를 지르고 발을 쿵쿵 거르거나 엄마는 아빠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쿵쿵 구르거나 윌라의 뺨을 때리거나
아니면 일렌을 붙잡고 누더기 앤 인형처럼 마구 흔들고 나서는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는 것처럼 세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손을 놓은 후에도 양쪽 머리가 부스스하게 그대로 일어나 있었다. 그러고 나면 엄마는 충격에 빠져 떨고 있는 온 집안을 뒤로 한 채 혼자 사라졌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라고 말했었다. 아빠는 당황한 기색이 거의 없었다. 엄마는 너무 지쳐서 그래. 아빠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윌라가 아빠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엄마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글쎄, 그렇지만 알다시피 엄마는 아주 예민한 편이잖아. 윌라는 아빠가 지금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4시 정도면 집에 오셨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오셨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시간에 도착할 거라 확신할 수가 없다. 간식 먹을래? 윌라가 일렌에게 물었다. 우유랑 쿠키 어때? 쿠키만 먹을래. 우유 안 마시면 쿠키도 없어.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다. 윌라는 명랑하고 노래하는 듯한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똑같지 않아도 노력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부엌에 들어간 윌라는 우유를 따르고 오레오 쿠키 2개를 꺼내 간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윌라는 목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자기 몫은 꺼내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 던져뒀던 가방을 들고 늘 숙제를 하던 장소로 향했다. 그러나 윌라가 숙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렌이 우유는 없이 쿠키만 들고 식당으로 와서 윌라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1학년들은 학교 숙제가 없었다. 그래서 윌라가 물었다. 색칠 공부 책 가져와서 색칠할래? 일렌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윌라는 동생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윌라는 수학 숙제를 꺼내놓고 숙제를 시작했지만 내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동생의 시선이 느껴졌다. 윌라가 역사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일레이는 쿠키를 다 먹고도 그냥 그대로 앉아서 가끔 크게 한숨을 쉬었고 윌라는 못 들은 척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내가 받을래. 일레인이 말했지만 윌라가 일레인보다 한 발 더 먼저 부엌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윌라가 말했다. 안녕 우리 딸. 아빠였다. 아빠 안녕. 집에 별일 없지? 윌라는 아빠가 뭘 묻고 있는지 알았지만 모르는 척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 네, 전 숙제하고 있고 일레이는 방금 간식 먹었어요. 아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그래, 아빠도 곧 집에 갈 거야. 덕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면담 중이신데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로 선생님 차를 타고 가셨구나. 로 선생님 차를 타고 가셨구나. 가끔 6시나 7시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벨로우스 교감 선생님이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윌라가 말했다. 알았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릴 치즈 샌드위치를 기대하렴. 네. 윌라는 전화를 끊고 자신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일렌을 향해 돌아섰다. 아빠 곧 오신대. 윌라는 부엌을 둘러보았다. 카운터뿐만 아니라 싱크대에도 지저분한 접시와 그릇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간이 탁자 위에는 어제부터 널려있던 잡동사니들과 일레인이 손도 대지 않은 우유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좀 치워야겠다. 윌라가 말했다.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래? 내가 비누로 닦을 테니까 내가 물기를 닦는 거 어때? 좋아. 일레인이 말했다. 기대에 찬 목소리였다. 평상시에는 엄마가 비누로 닦고 윌라가 물기를 말렸다. 나도 앞치마 매는 거야? 일레인이. 그럼 물론이지. 잡동사니들을 다 치우고 일레인이 마시지 않은 우유는 다시 냉장고에 집에 넣었다. 나 잘했지. 그렇지. 일레인이 마지막 접시 물기를 닦고 나서 물었다. 응, 아주 잘했어. 레인이. 윌라가 말했다. 막상 해보니 언니 노릇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윌라는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걸 상상하기 시작했다. 영원히 이렇게 셋이서만 서로 돌보며 살면 어떨까? 윌라와 아빠가 챙기면 별 문제 없이 잘 굴러갈 테니까.
두 사람이 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었고, 만약 언젠가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집안을 둘러보면 이렇게 말할 게 분명했다. 어머, 여태껏 내가 한 것들보다 둘이서 훨씬 더 잘하네. 저기 있잖아. 윌라가 일렌에게 말했다. 우리 디저트 만들자. 디저트? 일렌이 신이 나서 따라 말하고 앞니가 빠져 휑한 입속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동생이 앞치마를 매만지며 물었다. 무슨 디저트를 만들 건데? 케이크? 아니면 푸딩? 초콜릿 만들자. 좋아.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분명히 어딘가에 레시피가 있을 거야. 윌라가 말했다. 윌라는 디저트를 만들 생각에 의욕이 샘솟기 시작했다. 윌라의 집에는 디저트를 먹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소냐의 엄마는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디저트를 내왔기 때문에 윌라는 늘 소냐가 부러웠다. 그리고 초콜릿 푸딩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다. 초콜릿 실크 파이도 좋아하셨지만 파이 크러스트 만드는 걸 훨씬 복잡할 것 같았다. 일레이는 아직 어려서 스토브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윌라는 부엌 탁자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일레인에게 모든 재료를 거기에 섞도록 했다. 예상대로 일레인이 신이 나서 열심히 젓느라 내용물이 냄비 밖으로 튀어 탁자가 엉망이 됐고, 코코아 파우더와 옥수수 전분은 다른 재료들과 잘 섞이기는커녕 덩어리째 뭉쳐 있었다. 그래도 윌라는 잘했네, 잘했어 레인이 라고 칭찬해주고 냄비를 스토브로 옮겨와 불을 켜고 직접 부드럽게 저어가며 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윌라가 젓는다고 더 잘 섞이는 것도 아니었다. 내용물이 냄비 가장자리에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데도 덩어리가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뭉쳐 있었다. 마치 흰 우유 속에 갈색과 흰색이 섞인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다. 어떻게 되고 있어? 푸딩으로 변하고 있어? 아직 키가 작아서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일레인이 물었다. 윌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더 세게 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냄비를 옮기지 않았다면 넘칠 만큼 끓었는데도 돌멩이 같은 덩어리는 그대로였다. 나도 모르겠어. 윌라가 일렌에게 말했다. 윌라는 검붉게 달궈진 오른쪽 스토브 불을 끄고 냄비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왜? 왜 그러는데? 일렌이 물었다. 나도 뭐, 그때 거실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윌라와 일렌은 서로 마주보았다. 집에 아무도 없니? 숨겨야지. 일렌이 속삭였다. 냉장고에 집어넣어. 안 돼. 아직 푸딩이 안 됐어. 그럼 뭔데? 공주님들 여기서 뭐해? 아빠가 부엌 문간에서 물었다. 윌라는 돌아서서 아빠가 냄비를 못 보게 하려고 했지만 아빠는 벌써 가까이 다가와 윌라의 어깨 너머를 살폈다. 아빠가 입고 있는 모직 재킷에서 겨울바람 냄새가 났다. 코코아야? 아빠가 물었다. 초콜릿 푸딩이에요. 윌라가 고개를 숙이고 신발끝을 보며 말했다. 뭐라고? 초콜릿 푸딩이에요, 아빠. 일레인이 신나서 외쳤다. 아빠 디저트 주려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깜짝 선물로 만든 거예요. 와, 정말 깜짝 놀랐는걸. 아빠가 말했다. 너희 둘이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어. 이거 정말 대단한데. 우리가 망쳤어요. 윌라가 말했다. 뭐? 다 뭉쳐버렸어요. 오, 그랬구나. 어디 한번 보자. 엉망이에요. 글쎄, 완전히 엉망은 아니야. 그냥 약간 내 스피는 어디 있어? 그게 그러고 나서 다른 그릇에 옥수수 전분과 남겨놓은 반반 우유와 크림 4분의 1을 넣고 네? 아니에요. 우린 그냥 다 한꺼번에 넣고 섞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난 몰랐어요. 요리책에 나온 레시피를 보고 할 때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요리를 과정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단다.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보고 그 재료가 다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잘했어. 그리고 재료들을 카운터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전체 요리 순서를 읽어봐야 해. 아빠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목공 작업을 가르칠 때도 비슷하단다.
당장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윌라는 아빠가 자기가 뭐라고 대답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설명하는 걸 참기 힘들었다. 윌라가 말했다. 알았어요. 맙소사,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얘야. 이건 배워가는 과정일 뿐이란다. 그래서 다음엔 더 잘하게 돼. 하지만 이번에도 알고 있었다고요. 필요한 재료도 미리 다 꺼내놨고.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우린 그냥 아빠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얘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빠 말을 믿으렴. 중요하지 않아요? 윌라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며 물었다. 보았다. 울고 있는 걸 아빠한테 들키는 건 상관없었다. 오히려 아빠가 직접 거기 바랬다. 어떻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윌라가 물었다. 일부러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아빠가 뒤따라왔고 바로 뒤에 일레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윌라야, 얘야. 아빠가 말을 걸었다. 저 공부해야 해요. 윌라, 그러지 말고 제발 숙제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빠는 그대로 서서 잠시 기다렸지만 윌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눈살을 찌푸린 채 공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결국 아빠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고 일레는 윌라를 보며 잠시 더 서 있다가 뒤돌아서서 사라졌다. 윌라는 마지막 역사 문제 답에 까맣게 거칠게 까만 줄을 벅벅 그어댔다. 세 사람은 저녁으로 그릴치즈 샌드위치와 안두콩을 먹었다. 윌라는 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지만 일레인과 아빠는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저녁을 먹는 내내 수다를 떨었다. 일레인은 아빠에게 같은 반의 도우미 마르코니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위해 토끼를 데려왔다는 얘기를 들려주었고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토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완두콩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토끼 아저씨. 그 말에 일레이는 완두콩 하나를 입에 넣고 씹으며 코를 위아래로 실룩거렸고 그 모습에 아빠는 웃음을 터뜨렸다. 윌라는 말했다. 먼저 일어나도 돼요? 샌드위치가 맛이 없니, 윌라야? 배 안 고파요. 부엌의 간이 탁자 정리는 아빠와 일레인이 했다. 식탁으로 돌아온 윌라는 그대로 앉아서 따그닥거리는 소리와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고 얼마 후 물 흐르는 소리도 들었다. 두 사람이 설거지도 하는 모양이었다. 윌라가 어제부터 쌓였던 접시들을 닦는 것에 대해 아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윌라는 숙제를 모두 끝냈지만 숙제를 핑계로 부엌 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그대로 펴놓고 앉아 있었다. 그때 아빠가 식당 문간에 나타나서 말했다. 파치지 할래? 오늘 목욕하는 날이에요. 윌라가 뻣뻣하게 말했다. 이렇게 일찍? 윌라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여전히 아빠를 외면한 채 일어서서 식당을 나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옷장문에 붙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곱슬머리는 사방으로 뻗쳐있고 눈물에 젖은 속눈썹이 삐죽삐죽 뭉쳐 있었다. 왜 아빠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걸까? 아, 우리 가족 전부 다 어딘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정상인 사람은 오로지 윌라뿐인 것 같았다. 목욕을 마친 윌라는 8시도 안 된 시간이었고 조금도 졸리지 않았지만 곧장 침대로 갔다. 윌라는 양쪽 팔을 똑바로 펴서 몸에 붙이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았다. 아래층에서 아빠의 목소리와 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얼마 후 동생이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윌라는 눈을 감았다. 일레는 문간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기 침대로 가서 복도에서 새어들어오는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윌라가 가늘게 눈을 뜨자 일레인의 모습이 보였다. 일레인이 깡충깡충 뛰며 파자마 바지에 한쪽 발을 넣고 또 한 발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옷으로 갈아입은 일레인은 침실용 탁자에서 작은 집을 꺼내들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고 아빠가 소리내어 책을 읽는 소리가 불분명하게 윌라의 귀에 들렸다. 한 장을 끝내고 나서 아빠가 일레인과 함께 2층으로 올라왔다. 윌라는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벽을 보고 모로 돌아 누웠고 아빠가 일레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다음 아빠가 윌라 쪽으로 다가와서 속삭였다. 윌라
윌라 자니? 하지만 윌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후 아빠는 방에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아빠의 발소리가 너무 초라하고 낙담한 것처럼 들렸고 윌라는 마음속에서 뭔가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아침 햇살이 이불 위를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고 온 집안에 베이컨과 토스트 냄새가 가득했다. 계단을 올라오는 빠르고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자, 일어날 시간이야, 새끼 오리들. 엄마가 문간에 들어오며 말했다. 새끼 오리들? 새끼 오리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윌라 일레인을 부르는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윌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어미 오리 소리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기름지고 행복한 소리. 마치 라디오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내는 목소리처럼. 윌라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기분이 좋아졌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대로 누워있었다. 그러나 일레이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맘마! 평소에는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말이 무척 거슬렸다. 하지만 일레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는데 맘마라고 외치며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윌라가 일어나 앉았을 때 일레이는 엄마 허리에 팔을 감고 엄마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엄마도 미소 띤 얼굴로 일레이를 안아주고 있었다. 엄마는 장미꽃 꽃몽우리 무늬의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간밤에 돌아오신 모양이었다. 어디 있었어, 맘마? 어디 갔었어? 일레인이 어리광을 부리며 제잘제잘 물었지만 엄마는 그저 가벼운 목소리로 그냥 여기저기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윌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잤니? 잠꾸러기 아가씨? 안녕 엄마. 윌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달걀 프라이를 해줄까? 스크램블? 아니면 삶아줄까? 어떻게 해줄까? 우리 공주님들. 불같이 화를 내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늘 이런 식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엄마. 다짜고짜 혼자 집을 나가버렸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맙소사, 그만 좀 잊어버리렴. 만약 엄마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둘이 침대에서 죽어 있는 걸 발견한다 해도 엄마는 그저 세상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몇 번은 정말 무자비하게 화를 냈던 몇 번. 그러고 나서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둘을 양팔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 사랑하는 딸들아,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서 두 사람의 목에 얼굴을 파묻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옛날에는 엄마가 그러면 윌라도 따라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쏟아부으며 당연히 용서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를 기억하기만 해도 부끄러워졌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 와도 마지못해 뻣뻣하게 엄마의 팔에 안길 뿐 얼굴을 한쪽으로 돌렸다. 그러면 엄마도 결국 몸을 떼며 말했다. 정말 넌 매정한 아이로구나, 윌라 드레이크. 그래도 오늘 아침 엄마는 생기가 넘치고 아름다웠다. 장미꽃 꽃몽우리 무늬가 핑크빛이 도는 엄마의 흰 피부를 돋보이게 했고 온 집안은 아늑한 냄새로 진동했으며 세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래서 윌라도 마지못해 대답했다. 스크램블 해주세요. 스크램블? 좋아. 레인이 너는? 나도 스크램블이여, 맘마. 일레인이 바보같이 어리광을 부리며 아기처럼 말했다. 엄마는 당장 준비할게 라고 경쾌하게 대답하고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일레인도 잠옷 차린 그대로 엄마를 따라갔다. 그제야 윌라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핀 2개로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심각한 표정의 자기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윌라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식구들은 모두 아침 식사 중이었고 일요일도 아닌데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고급 도자기 접시까지 나와 있고 토스트 선반도 올라와 있었는데 잘 구워진 토스트들이 마치 빗살처럼 한 줄로 세워져 있었다. 잘 잤니 우리 딸? 아빠가 말해주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윌라가 아빠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윌라는 자리에 앉았다. 누구는 여유 좀 부렸네. 엄마가 말했다. 그 말에 윌라는 곁눈질로 엄마의 입 모양을 살폈다. 혹시 입꼬리가 좀 뒤틀려 있지는 않은지
이를 악물고 있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가지런히 맞닿고 좀 삐뚤어져 있지는 않았나? 하지만 아니 기분 좋을 때 그러듯이 엄마의 입술은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게다가 아빠의 커피잔을 더 채워주려고 일어났다가 앉으면서 아빠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기까지 했다. 스크램블 에그는 이제 식어버려서 윌라가 좋아하는 대로 치즈까지 약간 뿌려져 있었고 베이컨도 허옇게 뭉친 기름 하나 없이 바삭하고 맛있었다. 윌라는 베이컨을 3줄이나 먹었다. 덕 노에게 오늘은 차를 얻어 타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해야겠네. 아빠의 말에 엄마가 얘기했다. 아,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차에 사소한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어떠한 사소한 문제? 그게 시동을 켤 때마다 계기판에 빨간 등이 들어와요. 그 바보 같은 등이 들어오는데 그냥 몰고 다녔다는 거야?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도 무슨 문제인지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했어? 알아요. 내가 좀 그렇죠. 엄마가 명랑하게 말했다.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아빠가 물었다.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윌라, 얘야.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난 아직도 어젯밤 일이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뭐 때문에 그랬어? 그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아마 저도 너무 지쳐서 그랬나 봐요. 아, 아빠는 그 정도로 대답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최소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으니까. 이후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윌라의 시선이 동생의 시선과 마주쳤고 둘은 한동안 먹먹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1부는 여기까지 낭독하고 2부 1장과 12장을 읽어드릴게요. 2017 1장. 전화가 걸려온 것은 7월 중순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고 윌라는 머리띠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가지고 있는 머리띠를 모두 꺼내서 침대 위에 색깔별로 구분해 놓고 손가락으로 눌러 납작하게 펴서 머리띠 보관용으로 구입한 천으로 감싼 상자에 차곡차곡 넣고 있는데 갑자기 따르릉 전화가 울렸다. 윌라는 전화기 앞으로 가서 발신자를 확인했다. 볼티모어 지역 번호였다. 션이 볼티모어에 살고 있었지만 션이 전화번호는 아니어서 약간 긴장감이 들었다. 윌라가 수화기를 들고 말했다. 여보세요? 맥킨타이어 부인이신가요? 어떤 여자가 물었다. 맥킨타이어 부인이 아니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윌라가 말했다. 그런데요. 부인은 절 모르실 거예요. 여자가 말했다. 어쩐지 석연치 않은 시작이었다. 여자는 억양이 없이 단조롭고 분명한 목소리였는데 윌라는 묵직한 목소리라고 생각했고 두 단어를 붙여 읽는 것 같은 말투에서 볼티모어식 특징이 느껴졌다. 제 이름은 칼리 몽골이에요. 드니즈의 이웃이죠. 드니즈요? 부인의 며느리 드니즈 말이에요. 아쉽지만 윌라에게는 아직 며느리가 없었다. 그러나 한때 션이 드니즈와 같이 살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윌라는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아, 네. 어제 드니즈가 총에 맞았어요. 뭐라고요? 다리에 총을 맞았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건 저도 아는 게 없어요. 칼리가 말하고는 한심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웃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칼리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흡연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말을 끊고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린다는 걸 잊고 있었다.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칼리가 말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나. 그래서 드니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어린 딸만 남았어요. 전 그 딸을 잘 모르지만 딱한 마음에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사실 드니즈하고도 아주 잘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전 작년 추석 때쯤 쓸모없는 남편을 떠나오느라 급하게 집을 구해 이쪽으로 이사 왔거든요. 뭐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 부인도 아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전 몇 시간 정도만 체리를 돌봐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리에 총을 맞은 거라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드니지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서 그 몇 시간이 하룻밤으로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그런데 전 출근을 해야 하거든요. PNC 은행에 다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옷을 갈아입다가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게다가 전 한 번도 아이를 챙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었다니까요. 윌라는 드니지가 싱글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잊어버렸고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에 세상 떠났다고 들었던 것만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윌라는 딱히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서 맥없이 말했다. 아, 그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네요. 게다가 전 에어플레인한테 알레르기까지 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드니즈의 집에서 가서 전화기 위에 적혀있는 의사랑 수의사 등등 전화번호 목록을 쭉 살폈죠. 션이 자기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을 때 드니즈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 방법이 없으면 션이라도 전화를 할 작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션의 어머니라고 적힌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션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손녀딸을 데려가시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윌라는 자기 전화번호가 거기에 적혀 있었는지 영문을 몰랐다. 윌라가 말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어디예요? 네? 5-2-0이 어디 지역 번호예요? 여긴 애리조나주예요. 윌라가 말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여기 오는 비행기표를 찾으실 수 있겠네요. 거기는 아직 오후일 거 아니에요. 맞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최대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셰릴이랑 에어플레인이랑 셋이서 창문에 코를 붙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윌라가 말했다. 사실 난 아직. 그러나 이번에는 윌라가 자진해서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시 한번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나는 후 찰리가 말했다. 우리 집은 드니지 집에서 2집 건너예요. 돌카스 로드 314번지죠. 314번지? 윌라가 중얼거렸다. 전화기에 우리 집 전화번호 떠 있죠? 몇 시쯤 도착하는지 알게 되면 전화 주세요. 잠깐만요. 윌라가 말했다. 그러나 칼라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다. 물론 윌라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다시 칼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는 그 아이의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칼리 말대로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사실 요즘 들어 윌라의 인생에 이렇다 할 일이 없었다. 윌라와 남편은 지난 가을에 투선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골프장을 끼고 조성된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윌라는 그렇게 좋아하던 영어 강사 자리도 포기하고 투선으로 왔고 새로 이사 온 곳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일자리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사실 좀 무기력해진 것 같기도 했다. 피터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느라 몇 시간씩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두 아들은 각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 션은 메릴랜드주 토슨에서 스포츠 인피니티 지점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안은 시에라네바 산맥 어딘가에서 환경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윌라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모두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웠다. 심지어 이곳에 와서 가깝게 사귄 친구도 없었다. 만약 볼티모어로 여행을 가려고 생각한다면 무슨 짐을 챙겨야 할까? 윌라는 생각했다. 아주 격식을 차리는 동네는 아닌 게 분명했다. 윌라는 여행할 때 즐겨 입는 에어라인 원피스를 세탁소에서 찾아왔는지 아닌지 기억을 더듬으며 확인하려고 옷장으로 향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는 첫 비행기의 좌석을 예매한 후였다. 이해를 못하겠군, 피터가 말했다. 그는 문간에 서서 윌라가 침대 위에 여행 가방을 열어놓고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드니지 얘기를 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가 말했다. 아니요.
드니즈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션과 드니즈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글쎄, 아무리 그래도 드니즈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인데 왜 당신한테 와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요. 드니즈 이웃이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칼리오, 드니즈는 병원에 있고 어린 딸은. 하지만 션의 딸도 아니잖아. 그래요, 아니죠. 그런데 그 애는 몇 살이야?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윌라보다 11살 많은 피터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짧게 깎은 흰머리에 단정하고 진지해 보이는 인상을 풍기는 남자였다. 그는 때로 윌라가 순진에 빠지고 어수룩하다는 느낌이 들게 했는데 종종 윌라를 우리 애기라고 부를 때도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애기, 당신이 이곳으로 이사 후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 나 알아. 그리고 애들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당신은 이 여자를 만난 적도 없잖아. 그래도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션하고 전화 통화할 때 몇 번 드니즈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발 여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주면 안 돼요.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칼리와 시릴과 에어플레인이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내가 오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건 당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에어플레인? 피터가 물었다. 강아지 이름이에요. 윌라가 지레짐작으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좋아. 피터가 말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볼티모어에 당신도 같이 간다고요? 당신 혼자서 여행을 한 게 언제적일 일이야, 안 그래? 아니,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나 있게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진한 당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먹지 않게 옆에서 지키고 있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이 대목에서 윌라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제 61살이나 됐고 아픈 데 하나 없고 건강하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야 했다. 그리고 살면서 여러 차례 혼자서 여행을 했다고 반박했어야 했다. 물론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건 윌라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피터가 같이 가서 그녀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윌라는 맥없이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 당신 자리도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런 일은 언제나 가능해. 그리고 피터는 그 일을 처리하러 갔다. 윌라는 피터가 저녁 뉴스를 보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윌라는 침실에서 전화번호를 누르고 나서 유리문을 지나 골프장 잔디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로 내려왔다. 이제야 조금씩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었다. 윌라가 여기 와서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쉴 새 없이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산소 탱크에 의지하는 것처럼 에어컨을 끼고 살았다. 만약 전기가 나가기라도 하면 정말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왈칵 겁이 날 정도였다. 통화음이 3번 울렸을 때 션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안녕 션.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한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션이 말했다. 자기 아빠처럼 무심하고 여유로운 말투였다. 그래서 션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새삼 슬퍼졌다.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엄마가 볼티모어에 간다는 걸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엄마가요? 왜요? 그게 말이야. 드니즈 기억나지? 윌라가 말했다. 드니즈라. 드니즈? 제가 전에 만났던 드니즈요? 그래, 드니즈가 아마 너한테 알려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드니즈가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총을 맞았다고요? 그래, 우발적인 사고였나 봐.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아무튼 드니즈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내가 가서 그 딸을 돌봐주기로 했어. 뭐라고요? 드니즈 딸 셰릴 말이야. 그리고 에어플레인은 걔 이름이니? 네, 에어플레인이 누구예요? 나도 몰라서 너한테 묻는 거야. 엄마, 시원이 말했다. 왜 엄마가 그런 일을 해요? 윌라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너도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드니즈는 도대체 어떻게 엄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의 이웃이 내게 전화를 해서 했어. 칼리라고. 칼리가 누구예요? 그 뚱뚱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윌라가 말했다. 윌라는 테라스에서 마당으로 나갔다. 사실 다육식물 다발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만들어 놓은 자갈길이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마당이라고 불렀다. 윌라는 션의 질문에 긴장을 느끼며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왜 엄마한테요? 그 여자가 엄마 전화를 어떻게 알았대요? 드니지 전화 목록에서 찾았다더구나. 엄마 번호가 거기에 있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 윌라가 말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션이 말했다. 윌라는 션이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데릭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내가 볼티모어에 있는 동안 얼굴 좀 한번 보자꾸나. 네, 알았어요. 우린 내일 오후에 도착할 거야. 피토도 와요? 그래, 일단 거기 도착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전화할 테니까 다 같이 어디 가서 저녁이라도 먹자.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엘리사도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사가 누구니? 제가 사귀는 여자예요. 오, 그래. 윌라가 말했다. 얼른 만나보고 싶구나. 션의 여자친구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평생 같이 지낼 짝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면 손주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 윌라는 하루빨리 손주를 얻고 싶었다. 션과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윌라는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높이 솟은 커다란 사하로 기둥 선인장 쪽으로 갔다. 선인장 몸통에서 양쪽으로 대칭되게 뻗어나온 두 팔이 어두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윌라는 사하로 선인장을 매우 좋아했다. 사하로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인내심이 좋았고 애리조나주의 유일하게 깊은 애착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다. 맨 처음 사하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윌라와 피터가 설집을 찾으러 애리조나에 와서 공항 밖에 무리지어 서 있는 사하로 선인장을 어렴풋이 봤을 때, 마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존재를 만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때 피터에게 어떤 집을 사든 마당에는 꼭 사하로를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터는 그런 윌라의 마음을 정원을 가꾸는 여자들의 취미 정도로 여기고 기분 좋게 동의했다. 그러나 윌라는 정원 가꾸기에는 별 취미가 없었다. 그냥 사화로 기둥 선인장이 좋을 뿐이었다. 윌라는 선인장 가지 사이의 빈자리에 손바닥을 댔다. 오이처럼 시원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선인장도 윌라를 느끼는 것 같았다. 선인장이 윌라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압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몸통에 힘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피터가 테라스에서 나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테라스로 나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애기 어딨지? 들어가요. 윌라가 말하고는 선인장을 한번 쓰다듬고 뒤로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12장. 윌라는 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확히 4시 45분 윌라가 살금살금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작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윌라는 계단을 내려와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윌라가 중얼거렸고 벤도 페퍼민트 향 치약을 풍기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다. 집안보다 바깥이 더 밝았다. 침침하게 가라앉고 불투명한 희부연 실내 분위기 덕분에 벤의 모습은 별 특징 없이 윤곽선만 보였고 표정도 알아볼 수 없었다. 이게 전부예요? 그가 가방을 들기 위해 한 발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윌라가 대답하려는데 거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허연 기둥 같은 게 다가오고 있었다.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쓴 드니즈였다. 얼굴만 삐쭉 나와 있고 온통 시트에 가려 있었지만 걸을 때마다 보행용 깁스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걸로 보아 형상복 차림인 것 같았다. 드니즈 뒤를 따라오는 에어플레인의 발톱 소리가 들렸다. 오셨어요? 드니즈가 벤에게 말했다. 조금 신 듯한 목소리였다. 응, 안녕, 벤이 말했다.
드니지가 윌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있잖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드니지가 말했다. 윌라가 말했다. 아니, 이제 그만 가야지. 다시 두 사람에게 집을 돌려줄 때가 됐어. 휴, 도대체 왜 모든 걸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드니즈가 물었다. 난 그동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윌라가 평생 손님방에서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물론 내가 버럭 화를 낸 건 인정해요. 하지만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빼고 셰리라고 둘이서만 비밀 얘기를 속닥거리며 알콩달콩 지낸 건 맞잖아요. 난 사람들이 나만 모르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제일 싫어요. 뒤에서 나 몰래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간사한 목소리로 드니즈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속삭거리면서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요. 더구나 션이 그렇게 내 뒤통수를 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정말 상처받았어요, 윌라. 윌라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화를 낸 행동에 대해 사과하다 말고 또다시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윌라가 말했다. 미안해요, 드니즈. 일부러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에요. 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윌라가 한 발 앞으로 다가가 드니즈를 안아주었지만 드니즈는 윌라를 안지 않았다. 어쩌면 침대 시트로 돌돌 말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그러고 나서 몸을 숙여 에어플레인의 머리에 뺨을 대자 오래 입은 낡은 스웨터 냄새가 났다. 에어플레인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윌라의 귀에는 안타까워하는 소리로 들렸다. 윌라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벤에게 말했다. 나갈까요? 벤이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먼저 지나갈 수 있게 뒤로 한 발 비켜섰다. 잘 있어, 드니즈. 벤이 말했다. 괜찮으시면 나중에 살펴보러 들를게. 드니즈는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이 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지 벤과 윌라가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벤의 작은 로콜라 자동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도 켜져 있고 시동도 걸려 있었다. 자동차의 마지막 엔진 소리 위로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들이 잠결에 지저귀는 듯한 소리가 들렸을 뿐 동네는 고요했다. 불이 켜진 창문도 없고 지나가는 차들도 없었다. 속삭이기만 해도 평온한 정적을 깨뜨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벤이 트렁크에 가방을 싣는 동안 윌라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에서는 낡은 신문에서 나는 캐캐 묵은 냄새가 났고 계기판에 와이퍼액이라고 적은 포스트잇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벤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동차 천장에 달린 불빛을 통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뺨 위에 흰 수염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었다. 즐겨 입는 격자무늬 셔츠에 소매를 걷고 있어서 의사라기보다는 농부처럼 보였다. 드니즈 몰래 셰리라고 둘이서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가 차를 움직이며 물었다. 그때까지 윌라는 벤의 참을성에 감탄하고 있었지만 그도 궁금해하는 게 당연했다. 총격 사건에 관해서요. 윌라가 말했다. 알고 보니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셰릴이 고자질하길 원치 않아서요. 벤이 콧소리를 냈다. 당연히 사고지요 그럼. 그가 말했다. 누가 일부러 드니지 같은 여자를 향해 총을 쏘겠어요. 다행히 벤은 누가 그런 사고를 냈는지 묻지 않았다. 벤이 운전하는 차는 조용히 칼리의 집을 지나고 하리의 집을 지났다.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혼자 잠들고 혼자 깨었고 혼자 일어나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윌라는 벌써 그들이 그리웠다. 작은 발에 밝은 색깔의 구두를 신고 통통한 손에 일회용 커피컵을 쥐고 총총거리며 출근하는 칼리. 혹시나 오늘은 드니즈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까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드니즈의 집으로 향하는 구부정한 하리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늘 스스로 확인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라는 말로 공감을 표시하는 드니즈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벤이 마치 윌라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물었다. 하지만 윌라가 대답했다. 네, 맞아요.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루벤 로드로 접어들었다. 루벤 로드를 따라 늘어선 집들도 어두웠고 현관은 텅 비어 있었다. 벤의 라디오에서 작은 소리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벤이 손을 뻗어 라디오를 꺼버렸다. 윌라는 가방에서 탑승권을 꺼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드니즈의 프린터는 10번째 줄에서 가로로 하얀 스크래치가 생겼다. 그런 스크래치들 중 하나가 바코드 한가운데를 긁고 지나갔는데 그게 좀 걱정스러웠다. 윌라는 여행을 할 때면 언제나 사서 걱정하는 편이었다. 행여 멀미가 날까봐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이제 거주 지역을 뒤로 하고 속도를 높여 존스 폴스 고속도로를 향하고 있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출구에 접어들자 그곳에는 벌써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배달부들이 이중 주차를 한 트럭 뒤에서 채소가 담긴 상자들이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앞에서 한 여자가 상자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 있었다. 중앙 분리대에서는 붉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신문을 팔고 있었다.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도 돼요. 마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벤이 말을 꺼냈다. 바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모셔다 드릴 수도 있어요. 윌라가 미소를 짓고 말했다. 글쎄요. 드니지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니, 드니지도 좋아할 거예요. 그가 말했다. 농담이에요. 드니즈는 내가 자기 딸을 훔쳤다고 했는걸요. 드니즈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벤이 말했다. 기억나요? 부인이 드니즈에게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항의한 것뿐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내가 드니즈 몰래 뒤에서 움직였다고 했어요. 등 뒤에서 속닥거렸다. 등 뒤에서 톡닥거렸다고 했다고요. 글쎄요. 그렇게 말했다고 믿고 싶은 거겠죠? 벤이 말했다.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윌라가 완강하게 말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도시를 벗어났다. 창고와 저장 탱고, 고압선 철탑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황무지 위로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윌라는 계속 고개를 돌린 채 창문 옆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것 때문에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집사람은 간디와 결혼하면 지옥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간디는 언제나 좋은 쪽이잖아요. 그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례하고 시끄럽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이죠. 윌라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들은 긴 리무진을 앞질러서 가는데 까맣게 틴트로 덮인 창문 때문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 어머니는 아마 간디와 결혼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윌라가 말했다. 벤이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온순한 성격이라서 전화벨이 울리는 중간에 전화를 받는 것도 실례라고 생각했어요. 윌라가 말했다. 그래서 늘 벨소리와 벨소리 사이에 전화를 받으셨죠. 우와, 벤이 말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었어요. 윌라가 말했다.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벤이 말했다. 네? 선택의 여지가 그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글쎄요. 11살 때는 그것만 보일 수도 있어요. 윌라가 말했다. 그렇죠. 11살 때일 때는. 아무튼요. 윌라가 말했다. 윌라는 탑승권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들은 이제 시골을 지나고 있었고 지평선이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차 안에 흐르는 침묵이 마치 싸우고 난 뒤 침묵처럼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윌라는 어떻게 깨야 할지 몰랐다. 풍경이든 날씨든 교통 얘기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는 모두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벤도 비슷한 기분이었는지 공항 분기점에 다다랐을 때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라고 말했다. 마치 그녀를 데려다 줄 때가 가까워져서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그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왼쪽으로 차를 꺾었다. 장기 주차장 표지들과 모텔, 렌터카 회사의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항공사죠? 벤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흔한 셔틀버스 운전사의 목소리처럼 들렸고 윌라도 흔한 일반 손님처럼 건조하게 대답했다. 머리 위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불빛에 얼굴을 찌푸리며 첫 번째 터미널을 지났고 일렬로 세워진 차들을 지났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들과 꼬리를 물고 늘어선 버스들, 경적을 울리는 택시들까지 모두가 부산하게 서두르며 대나처럼 깨어져 있었다. 그들은 어느 스테이션이건 뒤에 차를 세웠는데 한 여자가 남편이 들어올린 애완동물 캐리어를 향해 키스를 날리고 있었다. 내리지 마세요. 윌라가 벤에게 말했다. 그냥 트렁크만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벤이 차문을 열고 내렸고 윌라도 문을 열고 시끌벅적한 밖으로 나왔다. 벤이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윌라가 말했다. 고마워요. 벤 덕분에 잘 타고 왔어요. 이제 보니 벤은 발목까지 올라오는 검정색 스니커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신을 법한 신발이었다. 그 신발을 보니 자신이 그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윌라가 그에게 포옹을 하려고 한 발 앞으로 다가갔지만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잘 가요, 윌라. 윌라도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벤은 그녀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언젠가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사람들을 보는? 예를 들면 수다를 떠는 셰리를 바라볼 때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마치 미소를 참는 것처럼 한쪽 입가가 실룩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니즈가 뭔가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 당신은 눈을 크게 뜨고 순진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죠. 또 자기가 멋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조를 볼 때 자랑스럽게 비웃는 것 같은 눈길도 있고요. 그 말에 윌라는 살짝 실망감을 느꼈다. 그 순간에 분명 벤이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할지 모른다고 기대했는데 어쨌든 벤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마치 던지기라도 하듯 갑작스럽게 그녀의 손을 놓고는 윌라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휙 몸을 돌려 자기 차로 향했다. 윌라 역시 그가 사람들을 보는 눈빛을 좋아한다고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안 검색대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긴 했지만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윌라가 검색대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남자 때문에 잠시 모든 게 멈췄다.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다. 보안 요원이 신발을 벗고 벨트로 풀고 가방에서 랩톱을 꺼내라고 일일이 알려주었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깜짝깜짝 놀랐다. 그녀가 가야 할 탑승구는 윤기가 흐르는 긴 복도 끝에 있었는데 대기 공간이 널찍했다. 텅 빈 좌석들 중간중간에 혼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승객들을 지나고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무기력하게 밀고 가는 청소원들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다. 분명 지금은 터미널이 특별히 북적거리는 시간은 아니었다. 윌라가 들어가야 할 탑승구 앞에 마련된 대기 공간에 도착하자 군데군데 몇 사람만이 앉아 있었지만 너무 일찍 나온 탓인 것 같았다. 윌라는 비어있는 의자들 사이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셰릴에게 잘 잤냐는 인사나 일상적이고 애정어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이 켜지자 부재중 전화 기록이 떠 있었다. 피터였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전화를 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아마 에어플레인을 데리러 산책하러 나갔을 때인 모양이었다. 윌라는 휴대폰을 확인할 생각을 못한 채 자신에게 좀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피터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았고 윌라가 재생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여보, 그게 나야. 여보, 나야. 잔뜩 날이 선 목소리라서 휴대폰을 귀에서 좀 떼어내야 했을 정도였다. 내일은 내가 바빠. 당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 인생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이야. 당신이 혼자 알아서 집에 와야겠어. 안녕.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윌라는 휴대폰을 내리고 화면을 확인했다. 아직 5시 30분도 안 된 시간이었다. 투소는 아직 한밤중일 터였다. 그래도 윌라는 전화를 걸었다. 피터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가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고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메시지를 남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라며 피터는 마치 본보기라도 보이듯 천천히 분명한 말투로 지시했다. 안녕 여보, 나예요. 당신이 바쁜지 물어보는 걸 깜빡해서 미안해요.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괜찮아요. 나중에 집에서 봐요. 사랑해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는 짐가방을 끌고 커피를 찾아 나섰다. 그녀의 뒤에서 터덜터덜 끌려오는 짐가방이 어쩐지 심장병 환자들이 끌고 다니는 산소 탱크처럼 느껴졌다. 비행기에서 윌라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지만 양쪽에 있는 사람들 모두 무난해 보였다. 창가에 앉은 남자는 푹신푹신한 목베개를 베고 있었는데 마치 잘려진 머리가 쿠션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통로 쪽에 앉은 여자는 흰머리에 몸집이 퉁퉁했지만 옆 좌석까지 침범할 정도는 아니었다. 한동안 윌라는 비행기 아래로 작아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았다. 부분부분 나뉘어 연결된 작은 지붕들이 지네를 연상하게 했다. 그러나 곧이어 풍경이 사라지고 주변이 온통 허옇게 변했다. 따로 흩어져 있는 구름들이 아니라 하얀 공백이 끝없이 이어졌고 윌라는 볼티모어로 올 때 읽기 시작한 탐정 소설책을 읽었다. 올 때 읽었던 내용을 다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다. 시작부터 중요한 단서가 담긴 내용이 많아서 바싹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야 했는데 몇 장 정도 읽고 나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얼마 후 윌라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기댔다. 창가에 앉은 남자는 아직도 자고 있었다. 윌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윌라는 영원히 비행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와 꽉 막히고 정체된 공기,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요청사항과 접근 방법과 회의 소집에 관한 상의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1분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윌라는 승무원을 호출해서 상냥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내리고 싶어요. 낙하산을 가져다 주신다면 내가 알아서 내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했다. 그러나 얼마 후 결국 그런 기분도 가라앉았고 윌라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마를 찌푸리고 있다는 걸 느끼며 반쯤 잠이 든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었다. 아주 한참 후에 윌라는 고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느꼈고 엔진 소리도 달라져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보았다. 비행기의 아래로 애리조나주의 사막 같은 풍경이 펼쳐졌다. 윌라의 풍경. 윌라의 천성에 어울리는 풍경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비록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켰다. 여기저기서 띵 소리와 트윗 소리, 종소리가 들렸다. 윌라도 피터가 마음을 받고 다시 메시지를 남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새로 걸려온 전화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는 없었다. 몇 분간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건 실망감이 아니라는 걸 윌라는 깨달았다. 그보다는 어떤 만족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리고 앞자리의 등받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터미널로 들어섰을 때 윌라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떠나 있던 몇 주 동안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말썽쟁이 아이들을 챙겨주느라 구겨진 옷을 입고 피곤해 보이는 엄마들, 큼지막한 조깅 신발을 신은 나이 든 커플들, 가슴을 가로질러 랩톱 가방끈을 메고 바쁘게 지나가는 회사원들, 마치 변치 않는 배경 그림 같았다. 그들은 인형의 집에 사는 인형처럼 적응한 것 같아 보였다.
윌라는 등받이가 나른하게 휘어진 오렌지색 의자들을 지나쳤고 초콜릿과 각종 전자제품에 진열된 공항 상점들을 지나갔다. 이윽고 출구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보였고 그녀보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그러나 윌라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방향을 휙 틀어 옆으로 비켜섰고 그 바람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구부정하게 서있던 소년과 부딪혀 소년이 넘어질 뻔했다. 미안해. 윌라가 중얼거리고 탑승권 판매 창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새로운 인생에서 그녀는 어딘가에 방을 빌릴 생각이었다. 밍튼 부인의 집에서 살 수도 있고 셰릴이 놀러올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아파트를 빌릴 수도 있다. 벤이 자원봉사를 하는 교회에 나가서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셰릴의 학교 친구들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칠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걸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는 법이니까. 윌라는 여자 화장실 표지에 그려진 치마를 입은 작은 인물이 우주를 순항하고 있는 둥근 지구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인물이 꼭 자기 같았다. 한 여성이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감동적인 소설. 윌라 드레이크의 인생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 1967년에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갑자기 엄마가 사라진 상황에 대처해야 했고 1977년에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고려하는 여대생이었다. 1997년 그녀는 사고로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어 다시 자기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하루빨리 손주를 품에 안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영영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라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놀랄 만한 전화를 한 통화 받는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젊은 여자와 그녀의 9살 난 딸, 그리고 강아지 에어플레인을 돌보기 위해 볼티모어로 날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충동적인 결정은 윌라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장소로 이끌었고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는 괴짜 이웃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윌라는 뜻밖의 위안과 성취감을 얻는다. 시작과 끝부분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장을 맛보기로 읽어드렸지만 대충 줄거리는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 낭독을 들으시고 이런 책도 있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봬요.